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으로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맨 끝에 계신 분부터 보겠습니다. 인지과학 산업협회 이사로 계시는 이수환 이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NH 엔터테인먼트 김정희 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웹진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원수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웨이즈 게임의 배승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타코의 이진수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일단 토론은 제가 미리 이제 토론자들에게 부탁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 결합해서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토론에서 답을 듣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발표자님께서 그 토론과 더불어서 질의응답 나온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발표자를 포함해서 토론자들과 같이 상호 토론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은 4시 반까지거든요. 그러면 1시간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은 45분 남아있습니다. 아니요. 45분 남아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군요. 50분요. 제가 정해진 시간에 잘 끝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콘텐츠 산업계의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복원시킬 거에 대한 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옆에 계시는 그 인지과학 산업협회 이사님이신 이수환 이사님께서 일단 아까 이제 주영철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콘텐츠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관계성이나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제 AI 쪽에 많이 연구를 하시고 있고, 이런 어떤 인공지능 문제와 콘텐츠를 결합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이제 콘텐츠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콘텐츠 산업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어떤 말씀을 마이크를 해주세요. 예전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고요. 졸업해서 프로그래머로 LGCNS에서 코딩을 하다가 인지과학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 창업했다 잘 안 됐고, 옮긴 데는 선호 엔터테인먼트라는 엔터테인먼트에서 다니다가 청담원님에서 기능성 게임 만들다가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양으로 유명한데요. 선호 엔터테인먼트 때 알포인트라는 영화를 다시 투자했는데요. 그 캄보디아에서 이제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가 이제 자빠졌어요. 중간에 감독이 한번 바뀌고요. 두 번째 감독으로 보냈는데 제작비를 엄청난 감독 돈을 요구해 3일 만에 바꾸고 결국 결자인지를 공수창 신인 시나리오 작가가 감독으로 갔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를 만들면 스타워즈의 전개는 굉장히 괜찮은데요. 그림이 안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찍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제호 원소 같은 옛날 영화보다 못하더라고요, 사진이. 그래서 이제 저 한평 가서 대나무 숲도 좀 더 찍다 왔는데요. 완전히 이제 예산이 제작비 전액 손실이 나갈 거다 해서 광고를 안 했어요. 광고를 아예 안 하고. 근데 이제 영국 영화 비슷한 게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던 영화 그 기법이 있었어요. 지금도 캄보디아나 무대는 베트남이니까 베트남 숲속에서 무선통신이 막 귀신들이 한 게 날라오고 있다. 이게 이제 영화 개봉하기 한 달 전에 별로 돈이 안 되니까 만들어가지고 이제 쏟았었는데 웬걸 그게 엄청난 인기를 거둬서 부랴부랴 영화 개봉한 지 3일 만에 광고를 시작했어요. 결과가 이제 200만 명 정도가 보고 하는데요. 제작비에 비하면 굉장히 선방을 한 거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느낀 바가 뭐냐면 컨텐츠의 위대한 힘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즉 영화를 절반쯤 보다 보면 빠져들기 시작해서 그 뒤에 나중에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자꾸 그 영화에서 있었던 장면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자꾸 나죠. 이걸 이제 칼 세이건이 만든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하고 물리학 교과서랑 비교를 하시면
물리학 교과서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잠이 안 온다든지, 물리학 교과서를 다 공부를 했는데 자꾸 떠올라가 일이 안 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미친 사람이거나 천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즉 크게 보면 미술, 음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컨텐츠는 인간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원래 전공이 역사학이니까 한 300년 전부터 하는 건 뭐였냐면, 정보라고 하는 큰 개념이 있었는데 그때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인간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서 그걸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지식이라고 하는 걸로 세상에 어두움을 다 없애겠다. 이게 계몽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건 아까 물리학 교과서처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건 암이라고 하는 거고, 함이라고 하는 거에 구체적인 익세큐션은 인간은 안다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몬테스피어라는 사람이 3권 그룹을 만들어서 그 법에 있는 걸 집행하는 기관, 잔소리하는 기관, 판결하는 기관이 나눠서 서로 체크앤 밸런스를 만들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익세큐션을 해야 된다. 이게 300년 동안의 질서였고, 사실은 3차 산업혁명까지의 방향은 그 지식의 유통이나 발생이나 저장을 굉장히 극대화한 것에 불과했다. 즉 컨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으로 말하자면, 컨텐츠는 스크린이나 스크린의 연장선상에 있는 유니버설 테마파크라고 하는 놀이기구나 단순히 보이는, 그게 3차원이든 4차원이든 5차원이든 간에 그런 윈도우로 한정이 돼 있었다. 근데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지식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시대인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는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모든 것이 살아있다. 즉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가 필요 없이도 지식 자체가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차를 몰려면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크라운 출판사에서 나온 출판사 문제집을 해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시험을 통과하면 기계 조작하는 것도 시험을 봐서 어프로브를 받아야 운전을 하죠. 그런데 그 법규를 다 외우고 컨트롤 한다 해서 사고를 안 나는 게 아니죠. 갑자기 시동 걸 때 직장 상사가 열받은 전화가 온다든지, 마누라가 저를 괴롭히듯 또 문자가 왔다든지 하면 갑자기 폭발해서 앞에 차 들이받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짓도 하고,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걸 하지 않는다는 걸 명분이 알고 있지만 술 한 잔만 먹으면 무인 자동차는 이제 그 알미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무인 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상 10대 중과시라는 거 절대 하지 마 라고 코딩을 시켜놓으면 절대 무인 자동차가 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암과 함의 통합이고요. 암과 함의 통합이 뭐냐면, 원래 컨텐츠의 궁극적인 삶은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거죠. 즉 컨텐츠 테크놀로지가 과거에는 컨텐츠를 쉽고 빠르게 만들거나 CPND 전략처럼 빨리 넷플릭스까지 전달하거나 누구한테 추천을 한다든지 하드디스크 용량 강화로 많이 때려넣을 수 있는 물리적인 콘텐츠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오늘 앞부분 여덟 보니까 굉장히 컨설팅한 발표가 많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끌고 가는 4차 산업혁명은 퀄리터티브한 테크놀로지가 접근이 가능하다. 예컨대 제가 이제 컬럼에서 쓰는 주장하는 건 뭐냐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놀러 오면 저를 출근시키고 나서 알바 뛰는 제 자동차가 중국에 예약을 받아서 손님을 태고 오는데, 그 손님의 SNS를 미리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그럼 이 사람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헌법재판소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그 헌법재판소가 뭐였냐면 옛날에 정도전에 집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AI 기술을 도모를 하면 그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정도전의 집으로 바뀌겠죠. 그게 이번에 이제 CES에서 프랑스의 툴롱이라든지 파리의 역사 경관 같은 걸 AI로 보여주는 기술이었는데,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궁극적인 부가가치는 어디서 왔냐면, 트렁크에다가 막걸리 제조기를 갖고 다니면서, 야, 너 도라지 막걸리 먹어봐야, 그거 한 잔 먹어봐야지. 근데 이제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한국 소비라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강남스타일 보고 온 멕시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자동차가 단순한 트랜스포테이션의 기구가 아니라 추자도에서 감성동 있는 선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보를 해서 4시 45분에 제주공항에서 떠나는 비행기가 747이니까 그때 실어 보내라, 5마리 얼마 내보를 해서 미리 갔다 오는 것도 가능하죠. 이게 뭐냐면, 자동차가 3차 산업혁명까지에는 그냥 사람들을 가장 빠르고 내비를 통해서 길이 막히는 곳이 있으면 우회해서 빨리
갖다 두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었다면 자동차가 이제 컨텐츠라는 거죠. 그게 롤플레잉 게임이 재밌는 이유랑 비슷한데요. 엔드가 정해져 있고 열려있는 이게 오픈엔드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조금 더 하자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큰 기회는 컨텐츠 비즈니스의 윈도우가 무한대로 넓혀진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날씨 물어보고 아마존에 주문 몇 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가 그 사람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거. 이 스피커가 과거 정권에 실패했던 영어마을에 들어가면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영어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경찰 로봇으로서 경찰 영어를 얘기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농구 영어로서 농구 영어를 얘기해주는 NPC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이 테마파크를 변모시킬 수 있죠. 인간은 로봇 기술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보여줬던 홀로그램으로 내 가짜 인간하고 내가 대화시킬 수 있는 페르소나를 등장시킬 수 있는데요. 배경은 AR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의 문은 이 문이 도둑놈이 따려고 하는지 도둑놈이 나를 위장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걸 양적이라고 하고 기능적이라고 하는데 이 문에다가 스토리텔링의 기능을 집어넣으면 기수아씨 오늘 좋은 뉴스가 하나 있고 나쁜 뉴스가 하나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이걸부터 무한대로 파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얘기하는 냉장고에 뭘 집어넣을까? 뭐를 바꿔치울까? 뭘 지금 조리해서 갖다 주는 음식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스토리텔링, 오픈엔드 스토리텔링으로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컨텐츠가 스크린이나 테마파크에서 굴러다니는 것만 디지털 콘텐츠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디지털 콘텐츠고 살아있는 콘텐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폭이 넓어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서 자율자동차와 저의 이제 그 저녁 시간 얼마나 즐겁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항상 술 먹다 보면 대리운전을 불러야 될까 아니면 내가 뭘 불러야 될까 하는 고민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아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정인 이사님께서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NHN에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큰 법을 뺐고 이게 NHN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어떤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이렇게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가장 큰 필요가 있다고 그 아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지금 회사의 입장에서나 본인이 하시는 일의 입장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NHN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NHN 엔터테인먼트 김종인 이사입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서 회사 히스토리를 잠시 말씀드리면 15년 전에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쳐져서 NHN이 만들어졌다가 4년 전에 다시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로 분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나는데 그래도 저 가장 큰 플랫폼을 운영했던 회사고 또 플랫폼과 관련한 기술진들과 그 정서들을 아직 많이 갖고 있는 회사라서 이 보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크게 세 분야입니다. 하나는 콘텐츠고, 하나는 기술 비즈니스고, 하나는 핀테크 비즈니스라고 있습니다. 콘텐츠 비즈니스에는 다들 아시지만 이제 한게임이라고 하는 15년 된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벅스 뮤직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콘쿠라고 하는 웹툰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티켓링크라고 하는 이제 공연 티켓 등을 운영하는 회사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국일의 3대 발명품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이 온라인 게임을 활성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일종의 플랫폼으로서의 온라인 게임 포털이라고 하는 장르를 열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15년 대략 한국에서는 포커 게임이라고 스톤류 게임이 있을 거고 일본에서는 디즈니 츠무츠무와 같은 그런 퍼즐류의 게임들로 여태까지 누적 매출 1조 원 정도를 갖고
각각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서비스로는 뭐 저희가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한 여러 기술 분야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이제 그 클라우드 보안 인증, 공공 클라우드를 위한 보안 인증을 통과한 여태까지 4개 회사가 있는데 하나는 KT, 그 다음 가비아, 네이버, 그리고 저희 NHN 이렇게 4개 회사가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인증을 통과한. 그래서 이제 보안 기술도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먼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의 세계 인터넷의 자양분이 되었고 세계 인터넷에 가장 흥행하는 서비스가 검색어를 직접 입력을 해서 검색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검색 전용의 검색 기반의 솔루션이 지난 20년을 지배했다면 저희는 앞으로는 결제 기반의 어떤 플랫폼들이 사람들의 생활을 많이 사로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검색어 쿼리를 넣지 않더라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었지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사람의 어떤 그 행동 데이터들, 특히 결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들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 산업을 다루고 있는 데서 이제 제가 뭐 요약되지만 저희 회사 비즈니스를 이제 중일의 나열을 지켜서 현실적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콘텐츠와 플랫폼과 그리고 이 기술이라는 것이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지금 가깝게 활용하고 있고 가깝게 즐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발제자분들의 이제 발제와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구체적인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콘텐츠 생태계와 관련한 부분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 결정자들의 결단 그리고 기술보다 사람의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들로 좀 아주 현실적인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28페이지 자료집에 보시면은 맨 하단에 포괄적 네거티브 비주얼의 전환 플랜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4차 산업에서 늘 이야기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비주얼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법제도와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필요로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에 이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각종 벌칙 조항들, 영업정지라든지, 폐쇄라든지, 수거라든지 이런 좀 무시무시한 조항들이 있죠. 그런 조항들의 집행은 사실 시군구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구조를 보시면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업을, 가령 성남시에 관내에 있는 엔모 게임 회사, 엔모 플랫폼 회사, 네이버, HSOP, NHN, 넥슨, 네오비스 다 들어가요. 쉽게 되는 이 게임, 이 모든 회사들의 영업 정지와 관련한 그런 권한들은 사실은 성남시청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전환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법률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한국의 콘텐츠 관련한, 즉, 이 성남시 관내 유명한 기업들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즉 규제 권한을 성남시에 다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즉 뭐냐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성남시청이라고 하는 이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넘겨주는 입법 조치가 있어야, 그리고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국권 개헌이 있어야 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술과 관련한 이런 세미나를 때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은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게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말 이렇게 되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게 그리고 과기정통부에게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로 시군구로 넘겨줘야 되라고 했을 때 과연 선뜻 오케이라고 하시는 부처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일어나려면은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장 기업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30페이지에 플랫폼 신규 진입이 어렵다 하단되어 있습니다. 신규 수가종 이노베이션 경쟁의 한계,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국내에서
이미 레드오션 되어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결국 해외 시장을 뚫는 그런 방법을 진짜 씁니다. 사실 그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웹툰을 아주 빨리 시작했어요. 웹툰 플랫폼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웹툰 시절도 그랬고 네이버와 분할하자마자 저희는 바로 코미코라고 하는 사업을 일본에서부터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작가들을 빨리 들어잡고 싶었거든요. 아주 킬러 콘텐츠가 등장하기보다는 작가들의 네트워크를 빨리 구축하고자 했던 게 저희들의 목표였고 일본 코미코를 한국 코미코보다 더 빨리 열었고요. 그 다음은 동남아 쪽의 작가를 빨리 잡아야겠다고 해가지고 태국 쪽의 코미코를 그 다음 열었습니다. 이거는 결국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갖춰야 했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오션, 블루오션 뭐 이런 개념적인 것보다는 당장에 어디에다 생태계를 빨리 구축하는 게 더 나은가, 어디에서 우리가 IP를 가장 먼저 빨리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결단에 모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 신규진이 어렵고 경쟁의 한계라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당장에 저희 회사들의 그리고 우리 산업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바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31페이지 상단에 B2B 콘텐츠 유통 플랫폼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뭔가 예를 들어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주현석 대표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에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이 크리에이터와 신규 중소 유통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지금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고 산업적으로 많이 이끌어내고 있지 못했던 부분이 VR과 관련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VR 단말기기를 만든 회사는 유명한 회사들이 많죠. 삼성도 만들고, 플러스도 만들고, 뭐 아주 유명한 HTC도 만들고 다 만들어내는데 1년이 채 하기도 전에 표준들이 다 바뀌어버리고, 즉 한마디로 2009년도에 iOS나 안드로이드 OS가 갖췄던 것처럼 아주 유력한 단말기, 표준 단말기, 표준 OS, 표준 앱 장터 같은 것이 지금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어떤 특정 국가가 우리나라 같은 콘텐츠 쪽에 예산을 많이 쏟을 수 있는 회사가 만약에 전국에 있는 PC방을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전략하에 PC 기반의 VR 단말기, PC 기반의 VR 장비들을 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구축을 하면서 그 대신 이 PC 기반의 플랫폼을 운용할 때는 반드시 정부가 주도하는 이 앱 장터를 통해서는 운용해라.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주영철 대표님께서 적어놓으신 이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하드웨어 기반으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거래할 수 있는 앱 장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30%는 지금의 애플이나 구글을 하듯이 다시 다 수거를 해서 VR 단말기를 더 추가로 업데이트하고 추가로 더 PC방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이제 그런 데 사용하면 되니까요. 이제 이런 것도 모종의 정책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령 10,000대의 VR 단말기를, PC용 VR 단말기를 100만 대, 100대를, 그렇죠. 1만 대를 뿌리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1억 곱하기 100만 원 하면 100대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플랫폼 만들어 놔놓고 그러면 킬러 콘텐츠들이 흘러오게 할 유인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유인책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한국에 엄청난 규제가 없으면 되죠. 이 플랫폼 하에서는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음란물과 도박 아니면 무조건 다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킬러 콘텐츠들이 흘러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규제 많은 나라에서 규제를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어떤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놓으면 진짜 그 규제가 레버리지로 기능을 한다니까요.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정부 관료들에게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 관료들에게 이렇게 규제 프리존을 운영할래라고 하면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송혜진 단장님 발전 관련해서 저는 46페이지 상단에 최종 사연자 참여와 지식 창조라는 부분은 저희 회사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토론하시고자 합니다.
저희는 최근에 그 성남 어르신 정신건강 활동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내일 이제 발대식을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성남의 노인정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공유부업이라고 하는 그 활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요리를 만들어서 반찬을 만들어서 그 지역 커뮤니티에 이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정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께서 게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들이 플레이하기 가장 쉬운 게임이 이제 그 윷놀이 게임과 고스톱 게임인데 그 게임들을 통해서 대학전을 하고 즉 부업 활동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서울대 지구과학연구소하고 그다음에 그 성남 지역에 있는 그 청년활동가들 이렇게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노인들의 그 행동들을 기록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이제 곧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 프로젝트가 기획이 되었고 내일 이제 발대식을 하는데요. 결국은 그 데이터만으로 디지털의 자연적인 그 기계의 순환만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어떤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은 구체적인 사람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을 기록하고 그걸 데이터화하는 작업은 결국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도 당장에 누가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처음에 마중물이 될 만한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은 어쩌면은 사람들이 정성 들여서 하나씩 기록을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해왔던 그 활동들을 갖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영철 대표님께서 다 나중에 좀 같이 토론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 토론자로서는 저희 원수는 회장님이십니다. 사실 웹툰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장르가 만들어지고 그 협회를 또 이끌어가시는 회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갖고 계시거든요. 현재 이제 웹툰 시장의 현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 아니면 현재 이제 어려움점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시고 기술의 발전을 말씀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웹툰의 생태계가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점에 발목을 잡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웹툰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나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웹툰은 2000년대, 그러니까 모든 매체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올 때 작가들이 자기 홈페이지나 출판 만화 시장에서 넘어오기도 했지만 그 출판 만화 시장과 전혀 맥을 잇지 않는 젊은 작가들이 웹에서의 환경의 만화를 도구로 삼아 놀이를 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자기 작품을 싣고 그런 것들이 호응을 얻어서 출판 만화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웹시장이 열리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이라는 말은 그때 아주 자연스럽게 생성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백각 위키 그런 데 찾아보면 웹툰은 대한민국의 고유 파생어라는 그런 정확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 웹툰 시대에 웹툰의 표준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거를 확산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까 하는 그런 이유에 이제 몰입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의 고유 명사화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창작자들이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 산업이든 그거에 세계화될 때 K라는 걸 붙은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웹툰은 K가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만화를 지칭할 때 코믹스라는 말을 쓰지 툰이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이 툰이라는 말은 저희 작가들이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생긴 그런 그 고유명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확대시켜서 이 고유명사화를 문화의 종주국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생각할 문제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작가의 인권과 처우 개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데뷔했을 때 문제점을 지금 작가 데뷔하는 신인 작가들이나 지망생들이 그대로 그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처절한 그 만화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희 협회에서는 이런 처우 개선이나 작가 권익보호에 대한 문제를 작가들과 신인 작가들과 얘기할 때는 이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외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글로벌을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왜 아직도 이런 문제에 실망하고 있는가, 이런 아픔을 좀 더 현장형 이야기를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 매절, 누적인지, 블랙리스트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재 만화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작가들이 한참 이슈로 삼고 있는 문제 용어들입니다. 이것들은 작가의 창작자의 그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산업성장 일본도로 치닫고 있는 지금 저희 웹툰 산업계의 전체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다양성의 창작의 다양성이라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동안은 각 포털에서 무료로 만화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계속 뭔가 새로운 매체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이 될 때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할 때 항상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만화라는 것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라이코스라는 포털이 여러분 아직도 만화를 돈 내고 보십니까? 라는 문구로 유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도 처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유료화 전환이 어느 정도 됐지만 처음에 무료 만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화가 그만큼 일반인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하다라는 그 문화적인 측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VR로 발전이 돼도 아마 또 만화 웹툰을 논할 것입니다. 하지만 VR은 웹툰과 또 다른 개념으로 저는 발전되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화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경험은 우리가 뭐 3D 영화를 보든 다른 부분에서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림 속에 내가 있다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좀 상상력의 극대화, 그 다음에 파격적일 수 있는 컨텐츠인지. 웹툰이란 것은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런 것들은 30년 전 그대로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법 만화 불법 사이트들이 지금 저희 만화계에도 굉장히 핫 이슈로 2017년 내내 떠오르고 있었는데 이 불법 사이트 중에 아주 유명한 밤토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밤토끼라는 사이트는 유료 플랫폼에서 아주 유명한 그 플랫폼을 이게 서비스하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그 트래픽을 3배인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가장 성장한 플랫폼은 밤토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희 업계에서는 이 그 불법 사이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저희가 또 90년대에 대여점으로 인해서 그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저작권이 창작자의 동의 없이 흘러가서 또 다른 시장을 만드는 한 요소가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발전을 논할 것이 아니라 발전을 하자면 그 바탕에 깔려있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개선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또 문제점은 저희가 사실은 웹툰처럼 디지털과 창작의 개념을 잘 버무려서 발전시켜간 콘텐츠는 별로 없다라고 보는데 사실 뭐 음악이든 영화든 모든 원래 기술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만화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지금 대다수의 모든 만화가들이 디지털 도구를 쓰고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써서 90% 이상의 작가들이 그런 작업으로 만화 웹툰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저희 고유의 것은 없습니다. 디지털 기기도 외제 거고 소프트웨어도 외제 겁니다. 심지어는 소프트웨어를 여러 개를 복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함. 그 다음에 예전에는 많은 부분들을 편집자나 뭐 다른 그 대체 인원이 할 수 있었던 거를 지금은 작가 혼자 모두 다 떠안아서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다 체득해서 그것을 창작품으로 완제품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발전적인 요소의 툴 개발, 저희가 지금 웹툰이라는 고유 명사화를 시키고 웹툰을 종주국으로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은 정말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웹툰이나 혹은 더 발전되어갈 VR 툰의 어떤 툴 개발 이런 것도 굉장히 시급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큰 집을 지을 때는 털을 넓고 길게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창작과 기술과 그 다음에 플랫폼 시장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융합하면서 결합하고 좀 보다 넓게 풍부한 자원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길었죠. 얼른 끝내겠습니다. 작가들에게 컨텐츠 생산만을 강요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술을 갖고 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 창작에 대입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방법을 발전시킬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폭넓은 지원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뭐 기술 플랫폼 이런 얘기만 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담아있는 하나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들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사실 이제 많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콘텐츠가 결국 분석하기 위해서 창작자들을 얼마나 잘 대여해 주는가 이런 부분에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